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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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근데 그동안 매주 이제 저 혼자서 해외 주식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간 단위 이슈, 그다음에 뭐 특징적인 기업들, 뭐 ETF 소개해드리는 시간까지 가져봤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 좀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텔레그램도 그렇고 여러 채널을 사실 이사님을 이미 접해서 사실 오늘 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좀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입장인데 저희 이리온 구독자분들은 사실 이제 그 해외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사님과 그리고 바바리안 리서치가 어떤 곳인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바바리안 리서치의 이제 정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이리온 처음으로 찾아뵙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반갑네요.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요. 예, 이름이 바바리안 리서치라고 해서 좀 특이하죠. 예, 바바리안이라고 하면 이제 야만인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해외 주식을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국내 기업 보듯이 빡세게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해외 주식 전반적인 뭐 산업이나 테마를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드리면 국내에서 거의 몇 개 없는 해외 주식만 전문적으로 보는 이제 리서치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마 저처럼 한 번쯤은 어디선가 분명히 접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에 아직 많지 않은 미국 주식 전문으로 리서치를 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이사님을 모시고 나눠볼 이야기는 바바리안 리서치가 선택한 해외 주식 유망 테마 기업 각각 이제 3가지씩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단 올해 뭐 계속 뭐 올해 내내 거의 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라던가 뭐 경기 둔화,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변수들이 워낙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불안정한 시장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기가 어느 때보다도 사실 이제 그 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오늘 이사님 준비해주신 테마 중에 첫 번째는 혹시 어떤 걸까요? 네, 빅테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요. 매크로 환경이 뭐 인플레이션에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경기 둔화, 리세션 우려까지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변동성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아직은 좀 갈피를 잡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지나서 뭐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한다면은 시장은 언젠가는 반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등하는 흐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저희 뭐 이용 가족분들이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은 빅테크 기업들을 먼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알파벳, 구글 등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손이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오늘 시간에는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어디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예. 아마 뭐 빅테크 기업 워낙 이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나름 새로운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할까요? 네네. 예. 일단 화면을 먼저 한번 봐주시면요. 뭐 위에 뭐 자그마한 글씨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놓긴 했지만 그냥 밑에 있는 표나 차트 중심으로 그림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의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이제 실적 전망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온 건데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거 특징으로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이 제목처럼 나오겠지만 빅테크라고 해서 다 같은 움직임으로 네. 가지 않고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아마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인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22년도라고 써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은 두 갈래로 나뉠 겁니다. 올해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빅테크 기업과 네.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 환경,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는 빅테크 기업 이 두 부류로 나눠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대부분 이런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해서요. 올해 실적이 그래도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좋아질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약간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은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이 세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드리면은 빅테크 기업들 올해 실적에서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고 네. 올해는 약간 조금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이 있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적이 올해도 괜찮을 기업, 올해부터 안 좋아질 기업. 네. 그 차이는 그럼 어떤 부분에서 혹시 올까요? 일단 얼마만큼 경기 둔화에 네. 방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펀더멘탈이라든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개별 경쟁력이 더 좋아지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아지는 구간을 걷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딱 결론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이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방어적으로 실적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있고 펀더멘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벳과 아마존과 메타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이 왔을 때 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회사의 경쟁력이 회복될 기미가 여전히 안 보이는 그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매출 부분,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조금 더 경기 둔화 시기에서도 매출 안정 그 부분을 바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바로 넘어갈까요? 네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상대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실적 개선이 단기적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 이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회사 모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 모두 또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요. 올해 이후에 내년부터 뭔가 새로운 모멘텀에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사업이 내년도부터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중 이상을 막 차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주가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두 회사는 있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애플은 적어주신 대로 메타버스 관련된 AR, VR, XR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씩 조금 애플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IT 산업 전반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쵸. 요즘 뭐 많이들 뭐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뭐 PC 수요도 떨어진다. 그쵸. 스마트폰 수요도 떨어진다. 네. 혹시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도 최근 들어 하시긴 하는데 아직 그까지는 지금 뭐 거기까지 확인되진 하면- 않았습니다. 여전히 데이터 센터 수요는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상황인데 어쨌든 IT 산업 전반적으로 수요가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부품업체들 뭐 오더컷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T 산업에서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세그먼트 제품군은 어찌 보면 아이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아이폰 14와 같은 경우가 신제품인데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디자인적으로도 좀 변화를 아, 그래요?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네. 약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미니 시리즈가 없어져요. 아, 미니가 네. 네네. 그리고 그냥 아이폰 일반 모델과 이제 프로 맥스 모델 이런 식으로 그쵸, 나오는데 네. 사이즈가 더 전반적으로 평균 사이즈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그리고 카메라 성능도 대대적으로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언젠가부터 이게 저는 이제 아이폰을 계속 썼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이게 스펙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사용하기에는 약간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네.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잘 못 느끼겠는데 그래도 매년 나아지는 게 이제 카메라 맞습니다. 부분이었는데 네. 그게 14에는 더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카메라도 말씀이신 좋아지고 거죠? 네.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변형이 생기고 그리고 애플이 잘하는 게 사이즈를 자꾸 키우면서 네. 전체적인 평균 단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예, 이런 작업들을 이제 아이폰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아이폰 14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의 표를 한번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애플이 아이폰 매출을 늘렸던 가장 큰 요인이 네. 왼쪽 차트죠. 아이폰을 많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네. 네. 물론 아이폰을 많이 팔아서 매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네. 왼쪽 차트 보시면 파란색이 아이폰 판매 대수고 네. 네. 회색이 아이폰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시면은 파란색보다 회색 매출 규모가 늘어난 폭이 훨씬 크죠. 그러네요. 이 얘기인즉슨 판매 대수를 올려서 매출을 늘린 것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이폰의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애플이 아이폰 사업을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표를 좀 보게 되면 예, 판매 대수로 보면 2015년이 지금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매출로 보면 2021년 최근이 가장 높죠. 그렇죠. 심지어 예.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른쪽 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애플의 아이폰의 평균 판매 단가인데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쵸, 네. 과거에 굉장히 비쌌다가 이게 쫙 내려왔다가 다시 최근으로 급격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아이폰을 위협할 만한 그런 스마트폰 모델이 사실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쵸. 아이폰이 약간 독보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그렇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하반기 아이폰 판매 역시 이런 IT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할 거다라는 예상이 최근 월스트리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애플이 전체 사업 매출에서 절반 정도가 아이폰 매출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아이폰 매출이 굉장히 그렇죠.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이 탄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는 재테크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아이폰 쪽의 모멘텀이 네. 여전히 유효하다. 이 부분을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애플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하는 거는 아이폰도 아이폰이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애플카, 그쵸. 메타버스 기기, 맞죠. 애플이 내놓을 네네. 새로운 VR, AR 기기, 네네. 그리고 애플의 서비스 매출 이런 새로운 영역일 텐데 네. 그 새로운 사업 역시도 내년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겠지만 네. 아마 하반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애플의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네. 애플 카도 좋고 메타버스 이런 것도 좋은데 항상 이제 투자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이게 되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냐, 이게 주가에 지금이 반영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면 적어주신 대로 어쨌든 기기에 대한 출시 시점이 내년 1, 2분기면 맞습니다.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는 이 기대감을 반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당장 그 애플의 이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서 제가 가져온 이 AR, VR 메타버스 기기의 출시 시점이 지금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서플라이 체인을 막 체크해봐서 네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이게 아직까지는 예상이에요. 예. 근데 그 예상대로라면은
거의 내년 23년도 네. 1, 2분기에는 적어도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출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뭐 거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애플 서플라이 체인 투자,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부품업체에 투자할 때 그쵸, 네.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9월 좀 늦으면 10월 출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한 3, 4개월 전부터 막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공부하고 누가 수혜를 받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도 초쯤에 네. 애플이 새로운 AR, VR, XR이라고 네네, 일컬어지는 그런 메타버스 기기를 내놓을 건데 네. 그러면은 그 전후에 애플 그리고 애플과 관련된 그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는 네. 조금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네.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뭐 그쵸. 메타버스 얘기하고 그쵸. 하면은 좀 잘 분위기 안 먹혀져야지.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시장의 테마나 네. 그런 시장의 컬러는 정말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라는 느낌이 들도록 확확 바뀝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이런 신제품 출시가 예상이 되니 예정까지는 아니고 예상이 되니 그쵸, 네. 어쨌든 하반기에는 이런 모멘텀이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비단 그러니까 특히 애플의 이런 메타버스 기기, 메타버스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애플이 왜 메타버스 사업을 잘할 건지 첫 번째 네. 반도체 능력입니다. 네. 제가 이게 자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저런 VR, AR 기기 네. 저기에 정말 아주 높은 퀄리티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 조그만한 기기 안에서 그 조그만한 반도체가 엄청난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그 그래픽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네. 굉장히 효율적인 전력 하에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가 전력 관리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그 기기들이 엄청나게 발열을 일으킵니다. 그쵸. 네,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쵸. 막 예전에 컴퓨터 막 엄청나게 막 맞아요. 소리 나고 뜨거워지고 맞아요. 스마트폰 예전에 보면은 막 통화 오래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뜨거워졌잖아요. 맞죠. 그게 그 기기 안에 있는 반도체가 전력 관리를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물며 스마트폰이나 PC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VR 기기, AR 기기가 갑자기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워져 막 불탈 것 같아. 그럼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딱 이 부분 지금 눈 가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갑자기 막 뜨거워져가지고 네. 막 이게 열이 막 연기가 나고 그러면 그쵸, 이거 누가 네, 쓰겠어요. 그쵸. 그만큼 이건 전력 효율적인 측면으로만 좀 강조해서 네네.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만큼 AR, VR 기기는 반도체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안에 얼마나 좋은 아주 고도의 그런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그 고도의 연산 능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전력 관리를 해나가면서 네. 수행할 수 있는 그 반도체를 누가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반도체를 사실 그동안 누가 제일 잘 만들어 왔느냐? 네. 의외로 애플입니다. 아. 네, 애플이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다 자체적으로 조달하잖아요. 아, 그죠. 물론 제조는 뭐 TSMC한테 네, 그- 맡기겠지만 사실 그 디자인, 반도체 설계 같은 건 다 애플이 직접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애플이 M 시리즈 칩, 그쵸. M1, M2 뭐 이런 맥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직접적으로 그쵸. 만들어서 놓고 있잖아요. 맞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또 맞죠. 그 부분.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이 회사의 정말 핵심적인 경쟁력은 뭐냐면요. 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이런 반도체 기업들한테 범용 반도체 기업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네.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기능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내가 딱딱딱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그 기기에 정말 최적의 반도체를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잘 팔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반도체 능력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은. 네. 그래서 VR, AR 사업에서도 네. 애플이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능력을 풀리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애플이 애플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결국 반도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 뭐 전기차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네. 테슬라의 그 자체적인 반도체 능력인 거잖아요. 그쵸. 애플도 마찬가지로 기대할 수 있는 게 테슬라 못지않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는 회사 아니야?
라는 데서부터 애플의 애플카를 많이들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이런 메타버스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네. 반도체 능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OS 능력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능력이죠. 애플이 왜 메타버스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이게 좀 역사적인 그런 IT 산업의 흐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메타버스 기기, AR, VR 기기는 사실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기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IT 산업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기가 막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90년대에는 PC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새로운 기기가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좀 지나면 200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기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 새로운 기기가 탄생을 할 때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OS가 바뀌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PC 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그렇죠. 주도했었어요. 그 전부터 따지고 보면은요, PC에서 처음에 우리가 썼던 OS는 도스, MS 도스. 네네. 예. 우리가 키보드를 쳐가지고 컴퓨터와 소통을 하는 네. MS 도스가 있었고, 이제 PC 인더스트리가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 영역이 어디였냐면은 윈도우즈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 OS. 그거는 컴퓨터와 소통을 이런 마우스, 지금 들고 있는 이런 마우스를 가지고 그래픽적으로 소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을 때 또 OS가 바뀌었죠. 그렇죠. 안드로이드, iOS. 그쵸. 그거는 우리가 그 뭐 PC 그 기기, IT 기기랑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나요? 터치로 소통을 하죠. 소통했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OS가 바뀌는데, 그 OS의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이 기기와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냐, 이게 바뀌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겁니다. 예. 그 패러다임이 예. 이 메타버스 XR 기기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우리가 스마트폰 쓰듯이 터치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화면이 네. 있는 게 아닌데. 네, 맞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새로운 OS 속에서 인터페이스가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면요, 제수처, 모션을 어떻게 인식을 제스처. 하고 모션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명령값을 입력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OS 그리고 그 기기와의 인터페이스의 개발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누가 또 가장 뛰어나냐,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애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이 사실 그동안의 이런 인터페이스 OS를 거의 주도적으로 바꿔왔던 회사였던 거거든요. 사실 윈도우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주인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마우스를 활용해서 그래픽적으로 그런 기기와 소통을 하는 그 시스템은 사실 애플이 먼저 만들었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맥이 먼저였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애플이 사실 이 인터페이스 만든 거잖아요. 그건 맞죠.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메타버스 OS 역시도 애플이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결국 애플은 단기적으로는 견고한 스마트폰, 아이폰의 실적이 매출을 지지할 것이고,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해주신 뭐 애플카는 먼 얘기겠지만 당장에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온 이 AR, VR 기기가 애플에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예, 정확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광고 사업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애플 광고 사업.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애플이 무슨 광고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애플이 지금 의외로 광고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굉장히 진심이고요. 엄청나게 광고 사업을 중장기적으로는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반대로 애플의 광고 얘기 나오면 이제 페이스북이 울고 아마존이 우는 것도 다 이런 관점이겠죠. 이게 간단하게 애플이 왜 광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확대하려고 하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광고를 뭐 구글도 하고 뭐 페이스북도 뭐 자신의 뭐 플랫폼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광고를 하고, 뭐 구글 검색, 뭐 유튜브 굉장히 광고를 많이, 인터넷 광고가 많이 여기저기 많이 뜨잖아요. 이런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 보시나요, 주인님은? 뭐를 가지고 광고를 한다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뭐 고객의 정보겠죠. 그렇죠. 광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음. 데이터에 기반해서 타겟팅해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좋아하는 걸 광고를 해야지 이 사람이 구매를 하잖아요. 제일 효율적이죠. 구매를 해야지 광고주들이 나한테 돈을 그쵸. 주는 이 구조인 거잖아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게 디지털 광고 업계의 당연한 논리인데 네. 사실 그동안 페이스북이라든지 수많은 SNS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광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네. 이런 사용자 데이터들을 다 활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 활용을 할 수 있었느냐? 네. 이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이 데이터를 다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네. 그동안 다 공유를 해줬었어요. 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 4월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애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제3자, 페이스북 등의 제3자에게 공유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용자 데이터들이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 네. 광고율이 엄청 떨어졌던 겁니다. 그 그래서 이유는 작년부터 페이스북, 그쵸. 뭐 스냅, 뭐 네. 핀터레스트 등등의 수많은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적이 망가지고 맞아요. 주가가 망가진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러한 애플은 작년부터 이 광고 데이터, 이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를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구글은 내년부터 공유를 안 해주겠다. 쿠키 아. 같은 데이터를 공유 안 해주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런 플랫폼, 뭐 스냅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의 추가 하락도 가능한 그들이 상황인데. 자체적으로 뭐 에드테크 기술을 강화하거나 네. 하지 않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사용자 사용자 네.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그러니까 작년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그러면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 사용자 정보를 뿌려줬는데 네. 작년을 기점으로 그렇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기존에는 보내주다가 네. 왜 갑자기 작년부터는 우리 안 된다 못 보내주겠다라고 한 이 스탠스 전환에 대한 계기가 뭐 특별히 있는 뭐 거예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각국의 정부들이 너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각국의 정부들이 너희가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한다. 너무 네. 침해하고 이게 너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데이터들이 정부들이 너무 여기저기 떠다니니까 네. 이거 문제 아니냐. 빅테크 기업들 너희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 속에서 네. 약간 꼼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관리하는 건 괜찮은데 네. 내가 너무 공유를 해줬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공유됐던 데이터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공유 안 하고 우리가 잘 관리할게. 우리 사용자 데이터들에 한해서는. 네.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앞서 표에서 보셨다시피 그 전장에 이제 애플의 광고사 매출 전망이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여기 그쵸. 보시면 지금 두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그쵸.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좀 표면적인 좀 보기 좋은 이유와 함께 네. 내가 사용자 데이터를 더 이상 다른 플랫폼 기업한테 공유를 안 해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내가 광고 내가 다 해버리게 되잖아.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네. 지금 애플이 자기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가지고 더더욱 광고 사업을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중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어디 광고를 어디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뭐 사실 애플 광고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의 iOS 네네. 그 iOS 내에서 앱스토어 이런 데 광고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 근데 지금 애플이 어디에 광고하고 있느냐를 보시기보다 네. 앞으로 어디 할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기기. 네, 바로. 그리고 애플카 네. 등등.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수많은 지금 미디어 서비스를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애플 TV 등등. 그쵸. 그런데 다 광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마음 먹으면은. 그런 흐름 속에서 애플이 광고 사업을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의 광고 비즈니스 역시도 꼭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이 하락 모멘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네. 상승 모멘텀에도 사실 반응을 하긴 하지만 이전보다 좀 덜한 움직임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좀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빅테크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 다만 네. 사실 여기서 저도 약간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데, 다만 네. 정말 아이폰 수요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네. 좋으면 좋겠지만 네. 약간 리세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조금 그렇죠. 더 심화돼서 올해 아이폰도 잘 안 팔리겠는데? 라는 그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살짝 시간 조정, 그러니까 타이밍을 조정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애플은 좀 이 한 번에 아이폰 수요가 좀 꺼지는 거 이거 이후에 좀 한번 살펴보셔도 그쵸.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래도 견고하게 판매 추이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저는 애플을 네.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보니까 최근에 네. 그 아이폰 가격을 20% 인상하겠다 뭐 네. 그런 내용도 뭐 엔저 현상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 둔화를 무시할 수 없으니 ASP를 좀 올리겠다라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는 사람은 사니까. 그렇죠. 네, 조금이라도 가격 이런 약간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얄미하다 해야 되나요? 약간 교묘한 전략을 정말 네. 잘 짜는 회사가 애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로열티 높은 고객들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전 세계에 유일하지 않나. 그렇죠. 아이폰 써보면은 사실 너무 좋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게 또 돌아 얘기하면 반도체 능력 때문이 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애플을 말씀을 드렸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많이들 아시는 게 그냥 짧게 네네. 예,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못지않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저희는 좀 괜찮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가지 측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일단 우리가 IT 수요가 굉장히 좀 꺾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래도 투자하는 영역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그런 약간 소프트웨어 영역 이런 영역은 네. 그나마 좀 기업들이 좀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단기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네. 왼쪽 차트 보시면 가운데 회색으로 이렇게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네. 글로벌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그쵸. 파란색이죠. 네. 네. 회색은 아마존의 AWS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인데 딱 네. 추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러네요. 애저는 계속 올라옵니다.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 반면에 이제 아마존의 AWS는 살짝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점유율이 그러네. 뺏기고 있죠.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네. 파일을 애저에 좀 뺏기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실적에서도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네.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버텨주면서 네. 그나마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가 봤을 때 그 굉장히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이 네.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이 포트폴리오가 어느 한 부분이 사실 뭐 특출나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 않고 여러 뭐 게임도 그렇고 그쵸. 클라우드도 그렇고 네. 오피스도 그렇고 굉장히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포트폴리오의 장점이 아닌가 네. 하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성장성이 높은 산업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네. 점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장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애저를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단기적인 모멘텀, 중장기적으로 새롭게 봐야 되는 모멘텀 두 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새로운 네. 성장 드라이버가 뭐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크게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솔루션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 이후 그리고 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뭐 다른 IT 투자는 막 줄이더라도 사이버 보안, IT 보안에 관해서는 투자를 막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빅테크를 포함한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보안 솔루션, 보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보안 시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게 되면 뭐 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그 보안, 클라우드 보안 네.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도 아마 말씀해주신 그런 예, 이런 산업의 내용이- 전반적인 시장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장을 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 영역에. 어떤 느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냐면요.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인데 네. 주인 혹시 예전에 컴퓨터 사시면요 네. 보안 프로그램 까셨잖아요. 네. 지금도 뭐 회사에 많이 그쵸. 깔고 있죠. 네. 뭐 우리나라의 안랩이라든지 뭐 미국의 뭐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있나요? 메가피 뭐 이런 것도 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이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보안 프로그램을 예전에 다 깔아가지고 네. 우리 컴퓨터를 지켰어요. 네. 네. 뭐 인터넷 할 때 그런 바이러스 같은 그쵸. 것도 체크하고. 네. 근데 어떻게 지켰냐요? 제가 다시 생각해 보면 깔았죠. 사가지고 깔았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컨셉은 뭐냐면요. 네. 굳이 외부 업체들한테 네. 그거를 사서 보안 솔루션을 깔지 말고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가정이나 기업 고객분들이 필요한 네. 보안 솔루션을 윈도우 같은데 네.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 놓을 테니까 그거를 공짜 혹은 아주 싼 가격으로 쓰세요. 그쵸. 구독 형식으로 쓰세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사업에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미 갖고 네. 있는 생태계를 활용을 해서 네. 이 보안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보안 솔루션, 예를 들어서 디펜더 네. 뭐 솔루션 이런 게 예전부터 윈도우에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랐던 게 뭐냐면요. 네. 예전에는 굉장히 뭐 속된 말로 별로 퀄리티가 안 좋았어요. 음... 근데 그게 한 2018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네.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오면서 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깔려있는 디펜더도 굉장히 꽤 괜찮은 보안 프로그램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전처럼 굳이 뭐 VS나 이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구동시켜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것만 쓰면 충분하다라는. 물론 그런 V3나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굉장히 발전을 시키면서 네. 고객들한테 예전에 다른 업체들한테 가서 보안 솔루션 사가지고 쓰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안 솔루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뭐 윈도우 쓰시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뭐 기업 고객이면은 우리 뭐 프로그램 쓰는 거 많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돈 조금 더 내시고 그냥 우리 보안 솔루션 이렇게 끼워 넣어줄 테니까 그쵸.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쓸 거 네. 좀 더 내고 편하게 우리 거 쓰시라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각 잡고 보안 쪽을 강화하면은 네. 또 무서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른 보안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네. 무서운 정말 그렇죠. 경쟁업체가 확 하나 올라온 거죠. 그렇죠. 어떻게 네. 제일 큰 네. 경쟁 업체가 될 수 그래서 있죠. 지금 사업 영역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네. 그리고 이제 보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분석, 네. 뭐 챗봇, 그리고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네. 내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다양한 로우코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네. 예,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왼쪽 하단에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다 기업들이 예전에는 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한테 다 사갔던 거예요.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고 싶으면 데이터 분석 전문적으로 솔루션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서 사갔던 거예요. 이런 것도 더 이상 사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이거 다 알아서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거 쓰세요.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MS라는 회사가 좀 무서워지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사업 영역을 파괴하면서 내가 그냥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를 그동안도 많이 해왔지만 그렇죠.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가 다 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랑 이런 부분 좀 비슷하네요. 네. 애플의 광고 상담을 지출하는 것처럼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이 그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역시 빅테크가 괜히 빅테크가 그쵸.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지만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알파벳, 구글 네. 뭐 이런 기업들 역시도 뭐 다 이런 식으로 다 영역 파괴하고 있고 사업 네. 확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역시도 좀 구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의 영향을 그렇죠.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 중에서 올해 좀 어느 기업이 좀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네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괜찮아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장점과 뭐 일부의 좀 리스크 요인까지 네. 좀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럼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그냥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괜히 당연한 게 아니구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들도 예. 충분히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이번 시장이 그래도 대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이렇게 해서 빅테크, 그 중에서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사님 준비해 주신 또 두 번째 테마도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